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깊은 탄광 마을에서 당국이 그토록 철저히 감시하던 수용소의 담벼락을 넘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닌 굶어 죽어가던 한 어린 소년이 등에 짊어진 낡은 벽돌 몇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지은 집을 헐어 그 벽돌을 지게에 지고 십리길을 걸어간 소년, 그리고 그 벽돌을 팔아 구한 옥수수 가루를 들고 어머니가 갇힌 수용소 담장 밖을 서성이던 이 처절한 가족의 사투는 북한 당국조차 숨기고 싶어 했던 비극이었습니다. 과연 이 어린 남동생과 누나는 차가운 감옥에 갇힌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십 년 뒤 한국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상조차 못한 기적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뜨겁고도 눈물겨운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어느 깊은 시골 마을, 그곳엔 듬직한 아버지와 인자한 어머니,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누나와 남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손주들처럼 참으로 귀여운 아이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우리 아이들이 눈을 뜰 수 있을까? 를 매 순간 기도하며 버텨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요. 당시 북한의 형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이 아니었습니다. 쌀 한 톨이 금덩어리보다 귀했습니다. 옥수수 가루 한 줌으로 온 가족이 하루를 버티다 못해 나중에는 들판에 나가 흙 묻은 풀뿌리를 캐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쓴 풀뿌리가 진흙과 뒤섞여 입안에서 서걱거렸지만 아이들은 살기 위해 그걸 씹어 삼켰습니다. 배고픔은 정말 잔인하더군요. 한창 포동포동해야 할 아이들의 얼굴은 누렇게 떠서 생기를 잃었고 손목은 툭 치면 부러질 듯 가느다란 성냥개비처럼 변해갔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의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는 이내 서러운 울음소리가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를 듣는 부모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우리 애들 배불리 먹이는 게 소원이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만큼 절망적이었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 그 옛날 보릿고개보다도 몇 배는 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치 동네 이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당에서는 조금만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텅 빈 솥뚜껑을 열어보는 어머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앙상한 갈비뼈를 보며 아버지는 결국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가족에게 닥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결국 가장인 아버지가 결심합니다. 내 어떻게든 중국 가서 돈 벌어올 테니 조금만 참으오. 자식들 굶기는 아비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느 차가운 새벽 아버지는 자는 아이들의 얼굴 한번 쓸어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낯선 타국 땅 어딘가에서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앉아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남편을 찾아 나설 것인가.
하루가 다르게 앙상하게 드러나는 아이들의 갈비뼈를 보며 어머니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탈북이었습니다. 붙잡히면 수용소행이고 길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이들이 수두룩한 그 죽음의 길로 어린 자식들의 손을 잡고 들어선 것입니다. 신발 소리가 들릴까봐 맨발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바닥이 찢겨 피가 배어 나왔고 밤이슬 맺힌 흙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어린 것들은 엄마 무서워요라는 말 한마디 없이 입술을 꽉 깨물고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가련한 모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혹했습니다. 강줄기가 눈앞에 보일 듯한 그 순간 시커먼 총구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거기서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차가운 손전등 불빛이 세 사람의 겁에 질린 얼굴을 난도질했습니다. 순찰병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간 어머니는 곧바로 강제노동 현장으로 던져졌습니다. 여자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돌을 나르고 흙을 퍼나르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채찍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운 손은 어느새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지고 맺힌 피가 흙먼지와 뒤섞여 흉측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가혹한 자들은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을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창문도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감옥에 갇혔습니다. 덮을 이불 한 장 없이 서로의 야윈 몸을 맞대고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지요. 어둠 속에서 쥐들이 발 위를 지나가도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무서운 매질이 돌아올까봐 그 어린 것들이 숨을 죽인 채 공포를 견뎌낸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열흘이 흘렀습니다. 배급이라곤 하루에 옥수수 몇 알이 전부였고 물이 없어 아이들의 혀는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동생이 누나의 품을 파고들며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누나, 나 너무 배고파 물 좀 줘. 그 여린 목소리가 누나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해줄 수 있는 건 동생의 차가운 어깨를 더 세게 안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열흘 뒤에 아이들은 감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줄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아직 살아는 계시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부모 없이 덩그러니 남겨진 어린 형제뿐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힘든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집은 이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탈북 비용을 마련하려고 가재도구를 몽땅 팔아버린 탓에 방 안에는 그릇 하나 덮을 이불 한 채 남아있지 않았지요. 아궁이에 뗄 나무조차 없어 아이들은 그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몰려와 잠조차 이룰 수 없던 그때 동생의 눈에 집 뒤편에 작은 창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창고는 오래전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 손수 벽돌을 쌓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땀 흘려 일군 그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생명줄로 보였습니다. 벽돌이 비교적 새 것이라 장마당에 내다 팔면 옥수수 가루라도 조금 얻을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흔적을 허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요. 하지만
배고픔은 그런 추억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떨리는 손으로 벽돌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이 없는 아이들이 무거운 벽돌을 들다 발등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거친 벽돌에 손가락이 찢겨 선홍빛 피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걸 팔아야 우리 동생 밥 먹이지. 누나는 이를 악물고 벽돌을 지게에 올렸습니다. 지게를 메고 장마당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길바닥에 주저앉았지만 동생의 손을 잡고 겨우겨우 장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가져온 벽돌을 내놓자 인심 사나운 장사꾼은 옥수수 가루 딱 한 봉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그것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작은 불씨를 피워 물에 옥수수 가루를 풀고 죽을 끓였습니다. 연기가 나면 들킬까봐 조심조심 끓인 그 맛없는 옥수수 죽이었지만 아이들은 말없이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그것은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억지로 밀어넣는 생존의 밥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무거운 벽돌을 지고 심리가 넘는 길을 걸어갔지요. 장마당에 가서 벽돌을 팔면 옥수수 가루 한 봉지 아니면 이름 모를 풀떼기 몇 줌을 겨우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품에 소중히 안고 다시 집으로 그리고 어머니가 갇혀 있는 노동 수용소 근처까지 걸었습니다. 집에서 수용소까지는 왕복 12리 길이었답니다. 심리가 넘는 길이 어른들에게도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한 어린아이에게 그 길은 얼마나 멀고 험했을까요? 겨울이면 칼바람이 아이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눈이 무릎까지 쌓인 길에서는 발이 미끄러져 몇 번이고 나뒹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다리에 힘이 풀리면 길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굶는다. 내가 가야 엄마 입에 밥 한 술 넣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그 어린 것이 그 먼 길을 매일같이 오갔던 겁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모습은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먹을 것이 아예 없어서 아이들은 남의 집 텃밭을 뒤졌습니다. 눈을 헤치고 흙바닥을 긁다 보면 어쩌다 콩 조각 하나가 나올 때가 있었지요. 그 작은 콩 한 알을 발견하면 아이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콩 한 알을 조심스럽게 반으로 쪼갰습니다. 동생이 반을 깨물어 먹으면 남은 반쪽을 누나에게 내밀었지요. 서로 더 먹으라고 양보하는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누나는 어느덧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애 끝에 맺은 달콤한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모진 세상에서 한 명이라도 더 힘을 합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지요. 누나의 남편 역시 굶주림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만나 서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은 늘 턱없이 부족했고 북한 당국의 단속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파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고 밤마다 옆집 누가 끌려갔다더라, 뒷집 식구가 사라졌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안개처럼 집안을 덮쳤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탈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실패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돌아올 다리를 불사르는 심정으로 짐을 쌌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이라곤 낡아 빠진 옷 몇 벌과 아껴둔 마른 옥수수 가루가 전부였지요. 그것들을 가슴팍에 꽁꽁 숨겨 감고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난 날은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아주 흐린 밤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불어와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혹여나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릴까봐 세 사람은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땅을 더듬으며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차올라 발을 떼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다 미끄러져 온몸이 젖기도 했습니다. 옷은 젖어 몸에 달라붙고 손발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추위에 얼어 죽거나 순찰병에게 붙잡혀 영영빛을 보지 못할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뱃속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고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해 속이 뒤틀렸지만 지니고 있던 옥수수 가루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데 며칠이 더 걸릴지 언제 다시 음식을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산길을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기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을까요? 한밤중에 산을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시퍼런 순찰등 불빛이 산등성이를 훑으며 쓱 지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차가운 눈바닥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찌나 긴장했는지 가슴속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 쿵쾅거릴 만큼 크게 울려 퍼졌지요. 눈더미에 얼굴을 파묻고 있으면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릴 것만 같았지만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저 죽은 듯이 엎드려 제발 우리를 보지 말라고 속으로 수천 번을 빌고 또 빌었을 겁니다. 불빛이 멀어지고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이미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감각은 사라졌고 뼈마디는 쑤셔왔지요. 누나는 휘청이는 남편의 팔을 부둥켜 안고 겨우 일어섰고 동생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탈북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삶으로 한 걸음씩 기어나가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추위는 살을 파고들고 배고픔은 창자를 뒤틀어 놓았으며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는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옆에 있는 가족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무릎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밤과 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낮이라고 편히 쉴 수 있었을까요? 혹시나 들킬까봐 숲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지요. 발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그 피가 신발 안에서 말라붙어 걸을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어서 내가 옆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지조차 느낄 수 없었지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쇳소리 섞인 기침을 시작하더니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거친 바람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몸이 종이장처럼 휘청거렸지요. 누나는 그런 남편의 허리를 꽉 붙잡고 거의 끌다시피 하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동생 역시 기운이 다해 눈앞이 침침해졌지만 오직 앞에 가는 누나의 희미한 그림자만 보며 몽유병 환자처럼 발을 뗐습니다. 가져온 식량은 진작에 바닥을 보였습니다. 바닥에 눌어붙은 마지막 옥수수 가루를 긁어 눈 녹인 물에 풀었습니다. 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뽀얀 물을 세 사람이 한 숟갈씩 돌려가며 입에 넣었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1미터라도 더 걷기 위해, 쓰러지지 않기 위해 억지로 밀어넣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길을 잃었던 그날 밤은 또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낯선 산속에서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바람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울음소리처럼 귀를 때렸습니다. 막내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누나, 우리 길 잃은 거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누나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겁이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그저 동생의 얼음장 같은 손을 더 세게 쥐어줄 뿐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저 멀리 마을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이 하늘의 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희망인 동시에 커다란 위협이었지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감시의 눈길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들은 따뜻한 밤 냄새가 그리웠겠지만 눈물을 머금고 다시 험한 숲길로 몸을 돌려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다리는 단단한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렸고 눈은 핏발이 서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맥없이 쓰러질 때마다 누나와 남편이 양옆에서 팔을 끼워 부축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각자가 걷는 것이 아니라 셋이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지탱하는 커다란 지팡이가 되어 걷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드디어 마지막 국경을 넘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숨소리조차 산짐승에게 들릴까봐 무서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 했던 그 긴장된 밤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도, 누군가 기침 한 번만 크게 해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몇 시간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순찰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린 것이지요. 마침내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얼음장 같은 물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몸은 이미 추위에 굳어버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나는 동생의 손을 거의 으스러질 정도로 꽉 잡았고 남편은 남아있는 마지막 온 힘을 쥐어짜 아내와 처남을 밀어주듯 앞세우며 물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던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반대편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었지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지 땀이 흐르는지도 모를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구나, 살았구나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평화가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 낯선 땅에서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숨어 지내야 했고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 불안한 눈초리로 사방을 경계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다 마침내 여러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거쳐 그토록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구름 위를 가를 때도 그들은 이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들리는 내내 혹시 비행기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손등에 핏줄이 서도록 의자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문이 열리고 마침내 따뜻한 남쪽 나라의 햇살을 받으며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긴장 속에 살아온 탓에 안도감이 밀려오자 오히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것이지요. 이제 우리 정말 산 거야. 그 짧은 한마디를 내뱉는 데에도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정말 겨우, 정말 간신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늘이 도우신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왔다고 모든 고생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었지요. 북에서 온 분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상들이 이 가족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처음 하나원 건물 앞에 섰을 때 세 사람은 건물이 너무 크고 깨끗해서 안으로 발을 들이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리고 복도에는 환한 전등이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지요. 북한에서는 밤이면 온 세상이 깜깜한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폭신한 침대와 깨끗한 이불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벽에 달린 단추 하나만 누르면 방 전체가 환해지는 전기 불빛, 그리고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지는 따뜻한 물까지. 세 사람은 수도꼭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이 멈추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눈물짓게 한 건 식당이었습니다. 밥이 모자라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 드세요라는 영양사 선생님의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반찬들이 여러 가지 놓여 있었지요. 누나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동안 밥을 뜨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누가 이 귀한 음식을 빼앗아 갈까봐 밥을 먹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주위를 먼저 살피는 습관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빵과 우유가 바구니에 수북이 담겨 있고 과일이 매일 식탁에 오른다는 소리에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몇 번이나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이걸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믿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샤워실에 들어가 따뜻한 물을 마음껏 쓰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누나는 물이 아까워 선뜻 몸을 적시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지요. 괜찮아요. 마음껏 씻으세요라는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제야 마음의 빗장을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폭신한 침대에 누워도 쉽사리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불을 꺼도 창밖 너머 세상은 여전히 밝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조용한 자동차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따뜻한 이불의 감촉이 너무 좋아 오히려 이게 현실이 아닐까봐, 자고 일어나면 다시 차가운 산속은 아닐까봐 겁이 났던 것이지요.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나와 포근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다가도 누나는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며 눈물을 쏟곤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깨끗한 물에 씻고 편안히 쉬는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캄캄한 탄광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계시겠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굽은 허리로 무거운 곡괭이를 휘두르며 석탄 가루를 들이마시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서네 누나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면 눈물은 더 깊어졌습니다. 옆에서 자는 동생이 깰까봐,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이불을 입에 꽉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석탄 먼지로 시커멓게 변한 어머니의 얼굴이 꿈속까지 따라와 누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지요. 낮에는 버스 타는 법도 배우고 전화기 쓰는 법도 배우며 겉으로는 웃어 보였지만 버튼 하나로 움직이는 이 화려한 세상이 누나에게는 오히려 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의 슬픔을 묵묵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였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숨죽여 우는 소리를 들으며 사위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내가 내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장모님을 모셔와야겠다라고 말이죠. 사위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탈북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알려진 브로커를 백방으로 수소문했지요. 가능은 하지만 이건 목숨값입니다라는 브로커의 차가운 말에도 사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구하는 비용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큰 금액이었지만 사위는 그때부터 잠을 줄여가며 일을 더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사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장모님이 무사히 계셔야 할 텐데 하는 간절한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첫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사위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위험한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브로커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탄광 인근 마을에 감시가 느슨해지는 시간, 작업 인원이 교체되는 틈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자기 검문이 강화되거나 연락이 뚝 끊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위는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못한 채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라는 말에 가슴이 타들어갔지요. 마침내 운명의 새벽, 오늘 밤 이동합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사위는 손이 떨려 답장조차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북한의 탄광촌, 어머니는 고된 작업이 끝나자마자 낡은 작업복 위에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내자를 따라 소리 없는 발걸음을 옮기는데 발밑에서 나뭇가지 하나만 부러져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한 번은 순찰 차량의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어머니가 숨은 곳 근처를 훑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땅에 코를 박고 숨을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그 몇 분이 마치 수백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좁은 차량에 몸을 웅크리고 올라탄 어머니는 혹시나 기침 소리라도 날까봐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꺼풀 너머에는
두고 온 자식들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국경 근처 그 시커먼 강줄기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자식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갈 수 있지만 그 마지막 관문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요.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눈앞의 강물은 마치 검은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탄광에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어머니는 이제 걷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였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짧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계병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찰나의 기회였지요.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몇 번이나 고꾸라질 뻔했지만 옆에서 부축해주는 이들의 손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적을 깨고 멀리서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싶은 공포가 몰려왔지요. 모두가 물속에서 몸을 낮춘 채 얼음 상태가 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차가운 물속에서 공포에 떨며 기다리던 몇 분은 아마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행히 소리가 멀어지자 다시 신호가 떨어졌고 어머니는 남은 마지막 기력을 쥐어짜 마침내 반대편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누구 하나 환호성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혹시나 하는 긴장이 뒤섞여 그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머니는 그대로 흙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땅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위 역시 한동안 말도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만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끊어졌던 가족의 운명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한국에서 장모님과 가족들이 마주하는 상봉의 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상담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딸은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분은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기역자처럼 굽어 있었고 검은 머리는 온데간데 없이 희끗희끗한 백발이 되어 있었지요.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환하게 웃어주던 어머니의 입안에 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에는 탄광의 석탄가루가 깊게 박힌 듯 거칠고 깊은 주름만이 가득했습니다. 딸은 머리로는 어머니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변해버린 모습에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장모님이 갈라진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딸아, 보고 싶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딸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비명을 지르듯 달려가 어머니를 으스러지게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동안 가슴속에 맺혔던 천근만근의 한이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서로의 어깨를 눈물로 적실 뿐이었습니다. 사위는 장모님의 굽은 등과 듬성듬성 빠진 치아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추우셨을까, 얼마나 배고픈 날들을 견디셨을까 하는 생각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사위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 내가 참 좋은 일에 쓰였구나. 남편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내 도리를 다했구나 하는 안도감과 보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도리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는 쉬워도 그걸 몸소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 이사위는요, 그 도리라는 단어를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고된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청년이지요. 하지만 죽을 고비를 넘겨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인생이 곧바로 비단길처럼 펼쳐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어쩌면 탈북보다 더 길고 지루한 또 다른 싸움이었으니까요. 낯선 병원 문턱은 왜 그리 높은지, 복잡한 행정 절차는 또 왜 그리 까다로운지, 어머니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특히 몸이 아플 때가 가장 서러운 법이지요. 북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탓에 장모님은 한국에 오자마자 큰 수술을 받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딸도 제 살기 바빠 늘 곁을 지킬 수 없던 그 외로운 병실에서 장모님은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문득 밀려오는 고립감에 눈시울을 붉히곤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직한 사위였습니다. 이 사위의 퇴근 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새벽 2시였습니다. 남들 다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에 일을 마치고도 사위는 피곤한 기색 없이 경기도에서 파주까지 그 먼 길을 달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사위는 병실 한쪽 좁은 간이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장모님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시면 얼른 일어나 부축해 드렸습니다. 다시 침대에 편안히 눕혀드리고 머리맡에 시원한 물 한 컵 챙겨드리는 그 모든 일을 아주 묵묵히 반복했지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로 그 고단한 밤을 견뎌낸 것입니다. 말이야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사람은 몸이 지치고 잠이 부족하면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남의 일에, 그것도 처가 어른 일에 끝까지 마음을 쏟는다는 건 보통 정성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모님은 마음속 깊이 눈물로 새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겠다. 그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갚아야 할 거대한 사랑의 빛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사실 낯선 나라에서 산다는 건요,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생각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덩그러니 놓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사람들은 걷는 속도도 빠르고 웃는 이유도 우리와는 조금 다르며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방식조차 북쪽과는 판이하니까요. 처음에는 모든 게 미로 같았습니다. 버스 타는 법부터 헷갈리고 지하철 노선도는 봐도 머리가 어지러웠지요.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뽑아야 하고 병원에 가면 기계에 대고 접수부터 해야 하는 이 사소한 일들이 어머니에게는 넘지 못할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북에서는 그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눈치껏 해결하면 될 일도 여기서는 차가운 기계와 화면을 마주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소외감이 더 크지요. 글씨는 작아서 안 보이고
사람들의 설명은 지나치게 빠릅니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물어보기도 겁이 납니다. 나이 먹고 이것도 모르나 싶어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면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우리 어머니도 똑같으셨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마주한 세상은 경이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고 버스 요금을 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가장 괴롭혔던 건 이런 불편함보다도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말은 통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다녀도 나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이웃끼리 숟가락 개수까지 알며 도란도란 살았는데 여기는 다들 자기 집 문을 꽉 닫고 조용히 사니 그 적막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창밖을 보며 생각하셨지요.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때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아준 사람, 그분이 바로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어머니가 병원에 갈 때마다 든든한 보디가드처럼 동행했고 은행 업무도 자기 일처럼 꼼꼼히 봐주었습니다. 버스 타는 법, 길 찾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치듯 하나하나 알려주었지요. 그때 사위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틀리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 낯선 땅을 우리 집으로 느끼게 해준 최고의 처방전이었습니다. 가족도 한국에 와서 번듯한 집도 생기고 배불리 먹을 음식도 생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마음이 더 그러셨지요. 밤이면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꿈속에서는 여전히 눈 덮인 산길을 헤매거나 어린 자식의 손을 놓치는 악몽을 꾸곤 하셨습니다. 젊을 적 겪은 모진 고생은 몸에서는 다 지나갔어도 마음에는 깊은 흉터로 남는 법입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생사를 넘나들던 공포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지요. 어머니는 낮에는 자식들 앞에서 나 괜찮다, 걱정 마라 하며 웃으시다가도 혼자 방에 들어가면 왈칵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나만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가, 혹시 나중에 무슨 큰 벌을 받으려나 하는 생각에 편안함조차 불안으로 느끼셨던 겁니다. 사람이 너무 오래 힘들게 살면요, 평온함이 오히려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 건 다름 아닌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장모님에게 억지로 이제 다 잊으세요, 괜찮아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지요. 말없이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고 맛있는 밥을 같이 먹으며 소소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사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위에게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건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겠다는 지고지순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위 역시 이 일을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친정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아내의 아픔을 보았기에 장모님을 모시는 일이 곧 내 아내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지요. 사위가 진심으로 다가오니 장모님도 마음을 열었고
어느덧 사위라는 딱딱한 호칭은 사라지고 아들이라는 정겨운 이름만 남았습니다.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내 아픈 속내를 다 보여줘도 괜찮은 진짜 가족이 된 것이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평생을 엄마만 두고 떠나왔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살던 딸은 사위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숨을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 곁에 믿을 사람이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딸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생하는 건 참아도 내 자식 고생하는 꼴은 눈 뜨고 못 보는 법이지요. 이 집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행복해하니 마음이 놓였고 딸은 어머니가 안정을 찾으니 비로소 살맛이 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안부가 된 셈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족에게 축복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지요. 어머니는 기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기쁜 날 함께 고생하다 먼저 떠난 가족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세대 역시 저마다의 전쟁과 가난, 그리고 이별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일 겁니다. 형태는 달라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밑바닥을 한 번쯤 밟아본 사람들입니다. 벽돌을 팔아 누나를 먹이던 동생, 콩 한 알을 나눠 먹던 남매, 자식을 위해 목숨 걸고 강을 건넌 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위. 이 모든 장면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진심이 만든 기적입니다. 한국에 정착했다고 해서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건 결국 사람의 온기입니다. 병원에 같이 가주고 말없이 곁에 앉아주고 서툰 걸음을 기다려주는 그 따뜻한 손길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력도 줄고 기억력도 흐릿해지며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만 작아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어머니를 보세요. 70이 넘은 연세에도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방 안에 앉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숨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건 대단한 성공보다도 내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한 명이 곁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서운한 마음에 연락이 뜸해진 자식이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먼저 가벼운 안부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은 먹었냐? 날이 찬데 감기 조심해라. 그 짧은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마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모진 세월 잘 견뎌온 본인 자신에게도 꼭 말씀해 주세요. 참 잘 살아왔다. 애썼다라고 말이지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의 깊이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고 맛있는 밥 한 술 드시면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인생 김이모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